시진핑의 실각설이 종종 돌고 있지만 국제 정치 분석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많은 의견들 중 충격적인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시진핑의 실각설조차 중국이 치밀하게 짜놓은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권력을 움켜쥘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련, 동독 등 20세기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비슷한 운명으로 흘러갑니다. 심한 경우엔 국가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의 중국은 시진핑은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집권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소련이 존재했던 약 70년 동안 총 8명의 공산당 서기장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평화롭게 권력을 넘겨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닌은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스탈린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흐루시초프는 정치적 쿠데타로 실각했고 브레즈네프는 재임 중 사망했죠.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는 각각 15개월과 13개월의 짧은 집권 후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국가 전체가 해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 소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46년간 통치했고 베트남의 호치민은 1969년 사망할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50년간 집권했죠. 주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권력의 평화적 이양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2년 중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쩌민이라는 지도자가 후진타오에게 자발적으로 권력을 넘겨준 것이죠. 쿠데타도 없었고 권력투쟁도 없었으며 정치적 혼란도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쩌민이 후계자를 직접 지명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1인 독재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구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탄력성이라고 부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8세가 넘으면 은퇴해야 한다는 연령 제한이 생겼고 최고 지도자도 10년 이상은 집권할 수 없다는 임기 제한까지 도입됐죠. 마오쩌둥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지도자의 개인적 권력은 점점 약해지는 대신 집단 지도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주 쓰던 표현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였어요. 비록 정당은 하나뿐이지만 그 안에서는 건전한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전이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가게 되고 현재로서는 언제 권력에서 물러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계자도 없고 실질적인 경쟁자도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2018년에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까지 폐지하여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시진핑은 어떻게 해서 단 한 세대 만에 당내 민주주의에서 다시 강력한 1인 통치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5년마다 보통 가을철에 중국 전역에서 약 2,300명의 사람들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바로 전국 당대회라고 불리는 중국 공산당 최고 의결기구의 회의입니다. 2022년 10월 16일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 행치인 제20차 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 행사는 중국의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고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2,30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교수, 군인, 유명 연예인까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이고 평소에는 외국인들이나 기술에 능한 사람들이 중국의 인터넷 차단막을 뚫고 해외 웹사이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우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이 기간에는 모든 우회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은 미리 가택연금에 처해지고 경찰 순찰도 평소의 2배로 늘어납니다. 중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까지도 이 기간에는 중요한 발표나 행사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모든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이 상점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심지어 택시기사들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창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사 내용은 상당히 지루합니다.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자발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연극입니다. 첫날에는 당 총서기가 정치 보고서라는 긴 연설을 통해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연설은 보통 3시간 이상 계속되죠.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레닌주의적 전통을 얼마나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숫자보다는 3대 대표론, 신뢰체계 구축 같은 추상적인 슬로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슬로건들을 마치 암호 해독하듯 분석해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추측해야 합니다. 그 후 2,300명의 대의원들은 이 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한 뒤 별다른 이해 제기 없이 승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정들은 훨씬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고위 간부들은 비밀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놓습니다. 회의 2번째 안건은 당원 개정입니다. 당원에는 법률 조항이 아닌 이념적 선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진핑의 이름이 당원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당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이름만이 당원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시진핑이 3번째로 그 반열에 오른 것이죠. 당원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이론이 당의 영구적 지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가 권력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예요. 2022년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더욱 강화되어 당원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대의원들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약간의 경쟁을 통해 선출이 되지만 민주적 절차라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누가 탈락할지는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상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투표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204명이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후보위원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투표권은 없어요. 정회원이 사망하거나 직책을 잃으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중앙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첫 번째 전체 회의는 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열리는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정치국은 다시 보통 7명 또는 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무위원회 위원 중 1명이 당 총서기가 됩니다. 현재는 시진핑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실제 권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주석이 아니라 총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당국가 체제입니다. 이 말은 즉 정부 조직과 공산당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많은 부분에서 겹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혼란스럽게도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고 불리는 정부 측 의결기구도 별도로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여러 정당들이 인민대표대회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등 8개의 다른 당들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통일전선에 속해 있어서 중국 공산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당대회가 5년마다 가을에 총서기를 선출하듯이 인민대표대회는 5년마다 봄에 국가주석과 총리를 선출하죠.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과 국가를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당원이지만 모든 당원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원은 1억 명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1억 명이 모두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서기로서 시진핑은 당의 최고 지도자이고 국가주석으로서는 국가 원수인 셈이죠. 이론적으로는 이 두 역할을 서로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은 상황에 따라 어떤 역할로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뜻이에요. 즉, 당과 정과 군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시진핑이 외국을 방문할 때, 특히 쿠바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곳을 방문할 때는 중국의 주라고 소개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역할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를 항상 총석이라고 부르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해방군도 정부가 아닌 당에 직접 보고하고 도시에서는 당 서기가 번호판 1번을, 시장은 2번을 받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권력 서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 자체적인 사법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당원들의 부패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직함은 대부분 의례적인 국가주석이 아니라 총서기와 군 통수권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석이라는 호칭이 널리 사용되는 것이 중국이 공산당의 중요성을 감추려는 의도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이유로 개인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평범한 자본주의 국가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총석이라는 호칭조차도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에서의 공식적 지위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죠.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강력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오직 그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도 유명하지만 유명세와 실제 권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의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자오찌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예이고 두 번째는 아니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적 인물이지만 자오찌양은 역사 전공자가 아닌 이상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결코 총서기가 아니었고 자오쯔양이 총서기였습니다. 덩샤오핑은 공식 직함이 아닌 비공식적 별명인 최고 지도자로 불렸어요. 덩샤오핑이 더 많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1992년 남순강화로 선전을 방문했을 때 그는 87세의 고령으로 완전히 은퇴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국가 방향을 좌우할 만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데 특별한 직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반대로 특정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권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서구식 제도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권력의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개인의 카리스마, 인맥, 정치적 수완, 그리고 역사적 공헌도 등이 공식 직함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중국 정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공산당이 일관된 규칙과 관례를 따르는 것도 항상 우리의 희망적 추측과 그들의 정교한 연출이 뒤섞인 결과입니다. 아무도 영원히 통치할 수 없다는 긍정적 신호로 여겨졌던 연령 제재안조차도 사실은 장점이니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제한은 필요에 따라 계속 깨져왔습니다. 중국이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때 그것은 국가주석 직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 총서기에게는 애초에 임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미 무기한 집권할 수 있는 상태였죠. 이 모든 것은 중국에서 권력이 직책에 따라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로 등장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권위를 공고히 해나가려 노력하죠. 시진핑을 특별한 인물인 건 권력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입니다. 불과 5년 만에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고 절대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는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결국 정치적 수완과 운의 문제였는데 그는 이 둘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소위 태자당 출신입니다. 혁명 원로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특권 계층은 어릴 때부터 인맥과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오히려 탄압받았고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에야 다시 부활했습니다. 태자당들은 인맥 덕분에 좋은 직책은 쉽게 얻었지만 최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자들이 태자당 출신들을 위협적으로 여겨 일부러 견제하고 배제했거든요. 너무 똑똑하거나 야심이 보이는 태자당들은 중간에 걸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태자당 출신들은 이 과정에서 도태되었고 최고 권력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태자당 출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예외적으로 겸손하고 푸젠성 같은 지방에서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이 견제를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2012년 최고 권력에 도달했을 때는 같은 태자당 출신 중에서 그와 경쟁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잡는다는 슬로건 아래 수십만 명이 숙청되었고 그중에는 정치국 위원급 고위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패 척결이지만 실제로는 정적 숙청의 도구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강력한 권력을 잡은 시진핑은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열었고 그 결과 국가주석 임기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핵심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만이 가졌던 특별한 지위입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다시 1인 통치 시대로 돌아갔어요. 2,300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 당대회는 사실상 이미 결정된 사항을 승인하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진짜 권력은 25명의 정치국 위원, 특히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흥미로운 점은 공식 직함과 실제 권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덩샤오핑처럼 공식 직책이 없어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높은 직책이 있어도 실권이 없을 수 있죠. 결국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공식 제도와 비공식 관계, 개인의 능력과 운, 역사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며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1인 통치 체제로 바꿔놓았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